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연 감염 또는 백신 접종으로 얻은 코로나19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외에도 항체값 변동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인데 이번 조사는 전국 258개 보건소와 131개 협력 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40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지카 등 다른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검출해내는 PCR 검사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PCR 기기에 들어가던 형광 필터 대신 광학 장치로 구성하고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크기와 가격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안팎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점인 전 국가 주석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를 띄우며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하지만 오히려 시위의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방역 최고 책임자가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염병 예방과 통제가 새로운 정세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제작을 주관하고 남은 4차례의 발사에 참여해 기술을 이전받을 이른바 체계 종합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차, 5차, 6차 발사체의 제작을 주관하고 제작 참여 기업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얻은 코로나19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함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2차 조사에 들어가 2일부터 대상자에게 연락해 안내하고 오는 7일부터 체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8개 보건소와 131개 협력 의료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조사에서는 국민 10,000명 가운데 57.65%가 자연 면역에 의한 항체를 갖고 있었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 보유까지 포함하면 97.38%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 병상이 13,000여 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조사하고 있는 코로나19 일반 병상 수가 지난달 말 13,349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주 전 12,202개로 조사됐던 것에서 1,100여 개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일반 병상은 환자가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모더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초 접종 이상을 받은 18세 이상이 마지막 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 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합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는 높은 정확도를 가졌지만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검사 다음 날이 돼야 확진 여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불과 40분 안에 그것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다른 질병 바이러스까지 모두 동시에 검사해낼 수 있는 PCR 검사기를 개발했습니다.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익숙해진 게 바로 이 PCR 검사입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후 결과를 아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후 형광 측정을 통해 감염 여부를 가리는데 기존에는 여러 개의 형광 필터를 사용해 기기가 크고 무거우며 측정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 필터 없이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PCR 진단기기를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코드 기반의 형광신호 분리 기술입니다. 원하는 바이러스의 형광신호만 인식하는 특정 코드로 혼선 없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출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40분으로 크게 줄였으며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과 신종플루, 지카 바이러스까지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되어서 서로 다른 코드를 변조해서 넣게 되는데 서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혼선 없이 현관값을 분리해낼 수 있어서 다수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PCR 진단기기는 간단한 광합 장치들로 구성돼 있어 크기를 약 40% 정도 줄였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기존 장비의 광원 부분만 바꾸면 돼 국산화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의료기기 업체 및 진단기기 업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며 향후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내년부터 줄어들지만 코로나 이외의 다른 감염병 진단 분야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신종 감염 질환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효영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몇 년의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놨는데요.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시간은 모바일과 PC를 합해 하루 평균 479.6분,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조사했을 때 199.9분, 약 3시간 20분에서 2019년 267.2분, 약 4시간 반으로 늘더니 3년 만에 1.8배나 늘어난 겁니다. 평일에는 약 7.1시간, 주말은 9.1시간인데 평일 기준으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청소년 수면 시간 7.2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류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도 적어지고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초중고생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인스타그램으로 81.6%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80.3%로 1위였던 페이스북은 이번에 46.1%로 하락했습니다. 메신저 부분에서는 카카오톡이 95.3%로 압도적이었고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자 비율은 초등생이 36.2%로 제일 높았고 중학생 29.9%, 고등학생이 20%로 가장 낮았습니다. 10대가 인터넷 포털에서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검색이 63.9%, 웹툰이 23.8%였으며 쇼핑이나 뉴스, 이메일은 1에서 3%로 드물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미디어에 중독된 상태라고 우려하기보다는 온라인은 그냥 청소년의 일상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등장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중국 안팎에서 이어지는 미묘한 시기에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를 띄우며 국면 전환과 내부 결속의 계기로 삼으려 하지만 오히려 백지 시위에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장점인 전 주석의 사진이 크게 내걸렸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저녁 종합 보도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톱뉴스를 양보했습니다. 시 주석을 필두로 장례위원회가 꾸려졌고 추모 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수도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조문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将化悲痛为力量，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 그러나 당국의 의도와 달리 장점인의 별세는 개혁 개방과 고속 성장, 집단 지도 체제의 종언에 대한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홍콩 매체들은 중국인들의 추모 반응을 전하며 시진핑 권력 독점 시대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했습니다. In other words, that was a time when Jiang Zemin was in power, when there was a little bit more freedom in the press.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국면 전환용으로 장점인의 부고를 이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甚至那时候已经是去世了，但是中国共产党就是没有公布。那在现在白色运动的时候公布了，转移焦点。 실제 정권 퇴진 구호까지 나온 최근 백지 시위 국면에서 미묘한 긴장감도 흐릅니다. 1989년天安门 사태도 후야오방의 죽음을 애도하는 군중 집회에서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점인 전 주석은天安门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잡았고 파룬궁 탄압 책임까지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민주화 시위 역량 결집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과 각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소수자들의 권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봉쇄 위주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 내 백지 시위 이후 서방 정상급 인사로는 처음 시진핑 주석과 대면한 미셸 상임의장은 항해 시위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 집회 권리에 대한 발언은 백지 시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시 주석에게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방역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이 약해졌다고 밝혀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방역 최고 책임자인 순춘난 부총리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자담회에서 오미크론의 병원성 약화와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전염병 예방과 통제는 새로운 정세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최고위 관리가 바이러스의 성질 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순 부총리의 언급은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보건담당 집행위원, 세계보건기구 유럽국장,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 소장 등 유럽 보건당국 수장들은 1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리플데믹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독감과 RSV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올겨울 코로나19와 함께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최소 20개국에서 RSV가 유행하는 가운데 A형, B형 독감이 최근 연령대를 불문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하와이에 있는 활화산 마우나로아가 1984년 이후 38년 만에 폭발했습니다. 마우나로아는 면적이 제주도의 3배에 가까운 화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으로 꼽힙니다. 네. 앞서 최근 수주간 이 마우나로아에서 크고 작은 지진파가 관측이 돼서 분화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27일부터 용암과 수증기, 연기 등이 분출되면서 활동이 재개된 겁니다. 마우나로아 화산이 크게 분출한 최근 사례는 1984년으로 당시에는 한 달 가까이 대형 분화가 일어나면서 인근에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발에서는 최대 30m에서 60m 높이의 용암 분수가 뿜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당국이 예의주시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용암이 산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평지에 이르러서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30제곱미터 수준으로 퍼지는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인근의 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당국은 지금 상태라면 최소한 일주일간은 고속도로를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용암이 흐르는 속도나 방향 등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화산 폭발로 인한 민가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과학자들은 바람을 타고 이 암석과 화산재, 가스 등이 날아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관광객들이 길가에 차를 대고 구경하기도 하던데 인명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국내 노인 9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근감소증에 관한 반가운 소식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근감소증은 노화로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어서 이 단백질 섭취를 장려하고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간질환 치료제 말루틸레이트에서 근감소증 치료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생주에 말루틸레이트를 투여했더니 투여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근섬유 지름이 46% 증가했고 또 허벅지 앞쪽 근육 무게도 21% 늘어난 겁니다. 연구진은 말루틸레이트가 근육 위축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억제해서 근육 소실에 작용하는 물질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미 승인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약이 개발되면은 이 승인을 받기까지 임상시험에 수년이 걸리곤 하는데요. 이 말루틸레이트는 간질환 치료제로 이미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이미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개발 기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진은 말루틸레이트가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이 된다면 이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식이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누리호의 후속 발사체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조 132억 4천만 원이고요. 개발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네. 이 사업 규모 자체는 1조 9천억 원이 투입된 이 누리호와 비슷한데요. 한편 이 사업 규모는 비슷하지만 이 발사체와 누리호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네.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달과 화성 등 심우주에 위성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발사체와 누리호의 다른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1단 엔진의 경우를 보면요. 누리호는 75톤급 엔진 4개로 구성된 300톤급인데요. 이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로 구성된 500톤급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네. 더 무거운 것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누리호로 발사하기 어려운 대형 위성을 발사하거나 달이나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누리호는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차세대 발사차는 2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분리해야 되는 단수가 더 적어서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발사체 재사용과 여러 위성을 서로 다른 고도에 넣어주는 것까지 가능한 선진 기술인데 이 다단 연소 사이클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데도 선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사체 사업은 정부 주도로 개발됐는데 이번 사업은 착수 시부터 정부와 국내 기업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독자적인 발사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누리호처럼 멋지게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각국의 우주 진출이 점점 더 늘면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우주 쓰레기에 관한 소식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 우주 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위성이나 또 지구로 발사한 로켓의 파편 등을 뜻하는데요. 이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크기가 크다면은 지상으로 추락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드물게 민가에 피해를 주는 일도 역시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구 주위를 총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도 충돌할 수 있고 이 기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주 큰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주 선진국들을 위주로 기업들이 우주 쓰레기 제거 위성을 개발 중인데요. 일본 기업인 아스트로스케일은 지난해 우주 쓰레기 수거 위성을 개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쓰레기 위성과 함께 우주로 올려보냈습니다. 네. 이 수개월의 비행 끝에 이 수거 위성이
위성이 쓰레기 위성과 결합하는 데까지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6년에는 실제 영국 위성을 지구 궤도에서 제거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네. 또 유럽 우주국에서는 우주 쓰레기를 포획하고 대기권으로 끌고 내려와서 불태워 없앨 수 있는 집게팔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이 한 개를 포획을 하고 안전하게 궤도 밖으로 끌어놓은 뒤에 다시 궤도로 돌아가서 또 다른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르면은 2025년에 발사될 계획입니다. 이 중국도 자원 채굴 용도로 개발한 위성을 쓰레기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주 쓰레기 제거 사업에 뛰어드는 곳이 점점 늘면서 이게 우주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년 말에 설립될 예정인 한국판 나사죠. 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8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을 하고 본격적으로 설립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추진단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요. 정책과 기술개발, 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을 이 자문단으로 구성을 했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발사를 책임졌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연구원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될 방침인데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32년 달 착륙과 또 2045년에는 화성 착륙 등을 골자로 하는 우주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주항공청이 이 로드맵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되는 거군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이언스 하파이브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제작을 주관하고 앞으로 남은 4차례 발사에 참여해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단별 조립이 완료된 3차 발사체를 제외한 4차와 5차, 6차 발사체의 제작을 주관하고 제작 참여 기업을 총괄 관리합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4차례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서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예정입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됐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상곤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세종시청에 설치된 일회용 컵 간이 회수기입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앱에 있는 자신의 바코드와 일회용 컵에 있는 바코드를 순서대로 찍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장이 아니더라도 일회용품을 반납할 수 있는 반환 수집소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됐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서 매장 밖에 반납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는 잘 된 걸까? 보증금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세종시의 한 매장. 있어야 할 간이 회수기는 보이지 않고 앱을 안내하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매장을 가보니 아예 관련 안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종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할 매장 174개 가운데 55% 정도만 간이 회수기 설치를 희망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은 컵 보증금제가 생소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각 카페마다 조금 정책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용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개인이 노력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떻게 반납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앱을 깔아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매장에 도우미가 배치돼 소비자와 업주들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하루 3시간씩 나흘 동안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날짜 정해놓고 미루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업무가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아마 소비자들한테 좀 설명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짐이거든요.
제주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대형 개인 카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매장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단 형평성이 안 맞고 저희가 제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위생이나 고객분들과의 마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시행 초기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을 돌아봤을 때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크기가 아주 크고 맛도 좋은 킹스베리라는 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재배도 까다롭고 쉽게 물러져서 그동안 해외 판매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연구팀이 나섰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달걀보다 더 크고 당도도 높아 맛이 좋은 딸기 킹스베리. 하지만 흰가루병 등 병해충에 약해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고 쉽게 물러져 수출도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딸기가 자라는 비닐하우스에 온통 뿌연 안개가 꼈습니다. 딸기 잎에 액체를 뿌려주는 건데 이 액체는 녹조류 미생물인 클로렐라. 클로렐라를 뿌려주면 병해충 발생이 줄고 킹스베리 당도가 높아지면서 열매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클로렐라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경도, 당도, 또 잎의 두께 이런 것이 이제 좋아지면서 화학농약을 줄였기 때문에 PLS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는 꿀벌통이 놓였습니다. 딸기 수정을 위해 꿀벌통을 비닐하우스에 들여놓고 꿀벌 먹이와 온도를 관리했더니 꿀벌의 수명이 늘고 딸기 상품성도 높아졌습니다. 손으로서 수정을 시켜도 기형과 발생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벌이 꽃에 앉음으로 해서 화분 매개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상품성 있는 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용 포장 기술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터와 라텍스를 이용해 완충 성능을 높여 딸기가 물러지는 것을 방지한 게 비결입니다. 쉽게 물러지는 킹스베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과일에도 한번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 3개 연구부서가 개발한 이들 기술 덕에 킹스베리 수출이 90% 늘고 수출국도 미국, 태국 등이 추가돼 6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했고 최고를 기록했던 3월에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과 아이오닉 5고 기아 자동차는 EV6입니다.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미국에서 단종 모델인 아이오닉 2대와 아이오닉 5 1,191대를 팔았습니다. 기아차는 EV6 641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우리나라 전기차는 모두 1,83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 3월 6,716대의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즉각 사라지면서 이처럼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모두 5,420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7월에는 3,7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간 8월에는 3,357대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9월 2,746대, 10월 2,766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 같은 북미 이외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정상회담 성명에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공격적인 법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작심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 입장차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just said we agreed to resynchronize our approaches, our agendas in order to invest in critical emerging industries, semiconductors, batteries.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has almost $368 billion for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of all of history. And so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을 바라왔던 마크롱 대통령, 그 옆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he's looking for a way to end the war. He hasn't done that yet. If that's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my French and my NATO friends, I'll be happy to sit down with Putin to see what he has in mind.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 이후 성명에는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상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테슬라가 첫 전기 트레일러 트랙인 세미를 고객 업체에 인도함에 따라 전기차 라인업을 승용차에서 트럭으로 확대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1일 미국 네바다주 리노 인근 배터리 공장에서 행사를 열고 식음료 업체 펩시코에 첫 번째 세미트럭을 넘겨줬습니다. 세미트럭은 현재 테슬라가 양산하는 전기 승용차 라인업인 모델 3와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Y에 이은 5번째 차량이 됩니다. 세미트럭은 2020년 초 모델 Y 크로스오버 출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테슬라의 신차입니다. 세미트럭 출시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럭의 모델을 공개한 뒤 5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국내외 경기 둔화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5%대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은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4.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하락한 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3% 오르는 데 그쳐 전달의 5.2%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채소류를 포함해 농산물이 2% 하락했는데 오이와 상추, 호박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석유류는 중국 코로나 방역 강화 등 수요 감소로 국제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휘발유가 6.8% 내렸고 경유는 19.6% 올랐는데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 수도 요금 상승세는 여전해 전달과 같은 23.1%가 올랐습니다. 빵과 스낵과자 등 가공식품과 생선회 등 외식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물가가 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안정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초까지 물가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폭 확대와 에너지 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과 중국, 미국의 경기 둔화로 내년 세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slowdown in the US, in Europe, and in China. And in China in particular, the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는 2.9%로 봤다가 10월에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2%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 1월에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최근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에 근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심각한 중국 상황이 내년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relied on China for a significant input in global growth. Some 35-40% of global growth used to come from China's growth, and this is not the case now. It's not going to be the case next year.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 주 다른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앞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봉쇄 정책의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You know, 10, 20 years ago that, you know, food could be delivered by a robot, right? You know, every 10 deliveries that a robot does takes out a cart. Sometimes I'm lazy, so I don't want to go and get my own food. If someone could bring it to me, that'd be nice. And it like sometimes you don't have to deal with people like the Uber Eats driver. It's nice, just a robot. Around the world, we have almost 2,000 robots now. You know, we've just completed our 4 millionth delivery worldwide just a few weeks back. (20세기를) 주름잡은 야수파의 창시자 앙리 마티스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여러 화려한 색채로 눈을 사로잡는 장식적 요소의 작품을 제작한 앙리 마티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수파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야수파 이름부터 아주 강렬하거든요. 야수파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앙리 마티스가 야수파를 창시했죠. 이 야수파는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인데요. 이 야수파를 뜻하는 포비즘은 프랑스어로 사나운 야수를 의미합니다. 야수파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좀 거친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 속하는 작가들은 색채를 마치 야수처럼 거칠고 힘있게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처음 창시됐을 때 미술계에서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색이 아니라 작가가 사물을 보고 느낀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색을 바꿔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마티스가 어떤 여성을 그린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못 그렸다고 하자 마티스는 나는 여성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했다고 하죠.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사물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재해석해서 표현했다는 의미입니다. 야수파는 작가가 느낀 바에 의해서 색을 주관적으로 사용했고요. 또 다른 야수파 작가들로는 조르주 루오, 모리스 드 블라멩크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야수파를 주도한 작가가 바로 앙리 마티스라는 건데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 출신으로 처음부터 예술가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닙니다. 1887년에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원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이 마티스는 1889년에 충수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때 어머니가 가져다준 미술 재료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요. 바로 이 순간이 마티스를 예술가의 길로 안내합니다. 네, 훗날 마티스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일종의 낙원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술가가 아닌 다른 길을 가길 원했던 마티스의 아버지는 이 일로 크게 실망했지만 마티스는 끝내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가로 대성하게 됐죠. 이 마티스는 1892년에 파리의 장식미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어느 날 루브르에서 그림을 보면서 모사를 하고 있던 마티스는 또 다른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구스타프 모로의 눈에 띄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약 1905년경부터 야수파를 창시하게 되고요. 이 운동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피카소의 입체파와 함께 미술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사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병을 계기로 법조계에서 예술계로 아주 놀라운 변신을 한 작가군요. 자, 그렇다면 마티스의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마티스의 대표적인 춤에서는 어떤 즐거운 인생관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춤 시리즈는 마티스가 작업한 여러 버전이 있고요.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모스크바 국립근대미술관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작품은 1910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전의 작품입니다. 이 러시아의 세르게 슈추킨이라는 한 남작의 의뢰로 그려졌고요. 이 남작은 마티스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던 컬렉터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당시에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3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하늘을 칠할 파란색, 인물을 칠할 붉은색, 동산을 칠할 초록색. 네, 굉장히 단순하고 대담하죠. 이 마티스가 추구하는 유일한 이상은 조화였습니다. 작품 속에는 5명의 등장인물이 손을 맞잡고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술래를 하듯이 춤추고 있는데요. 몸의 형태나 곡선에서 리듬감과 유쾌함이 느껴집니다. 또 어떤 이상적이거나 정확한 비율의 신체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보통 예술가들은 다른 작가에게 영감을 받잖아요. 야수파를 창시한 앙리 마티스에게 영향을 준 작가가 있을까요? 네, 특히 빈센트 반 고흐가 이 마티스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마티스가 학생일 때 호주의 화가인 존 러셀에 의해서 고흐의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존 러셀과 고흐의 영향으로 전보다 더 강한 붓터치를 시도하게 되고요. 또 색감 또한 다양해집니다. 작품의 보색 대비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마티스 그림에서는 고흐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본능적이고 또 거친 붓터치와 비슷한 느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티스는 작품의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끊임없이 작업하는 이 작가들에게는 영감을 얻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이 마티스는 순수한 영감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자주 떠났다고 합니다. 지중해나 알제리 그리고 특히 2차례 방문한 모로코에서의 여행이 마티스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911년 또 1913년에 2번 방문한 모로코의 이국적인 문화와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품에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아라베스크라고 하죠. 이슬람 사원이나 장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라비아 풍의 문양도 작품에 표현하게 되는데요. 비잔틴 모자이크라던가 동방 직무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 이국적인 정치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네. 또 마티스는 여행을 다니면서 훗날 회상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사서 수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마티스는 굉장히 자유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감정이 마티스 작품에 잘 드러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앙리 마티스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네, 야수파의 특징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색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네. 마티스는 특히 긍정적인 감정을 작업에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즐거움이나 평온한 감정, 또 유쾌함 등을 작품에 주로 표현했는데요. 마티스의 대표작을 보면 주로 쨍한 파란색이나 또 안정감을 의미하는 푸른 계열의 색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즐거운 모습이나 일상을 즐기는 풍경 등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티스가 말년에 병환을 앓으면서도 새로운 작업 기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작업 기법이었습니까? 네, 마티스는 70대 이후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1941년에 안타깝게도 12지장 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전처럼 앉거나 서서 작업하는 게 어려워졌는데요. 약 3개월 동안 누워서 생활해야 했던 마티스는 종이와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붙이는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작업 방식을 컷아웃이라고 불렀는데요. 과슈로 칠한 다양한 색상의 종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자르고 배열해서 작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작은 크기의 작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서 벽화 크기의 대작까지도 작업하게 되는데요. 이 마티스는 인생의 말년 약 10년간을 이 작업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야수파 예술가가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수파 작가로는 구본웅이 있는데요.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이 구본웅은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 운동을 전개했던 또 다른 예술가인 블라멩크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구본웅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인 친구의 초상은 이 블라멩크의 파이프를 문 남자를 보고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이 작품 친구의 초상은 구본웅의 절친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죠. 이상을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네, 작품 속의 거친 붓터치와 흰색과 붉은색 또 어두운 색감이 각자 대비를 이루고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예. 이 구본웅의 작품은 주로 평면적이면서도 대담한 색채와 대비, 또 구성, 역동적인 형태의 왜곡 등이 특징입니다. 네. 피카소가 앙리 마티스를 보고 뱃속에 태양을 삼킨 사나이라고 했다죠. 그만큼 강렬한 색채가 좀 돋보였다는 것 같은데 마티스는 물론 구본웅 작가까지 오늘 눈을 사로잡는 야수파 작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1회 한국정책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국토부와 원안위로 나뉘어 있던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국내 행정, 정책학 분야의 학회로 2010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발굴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LG 클로이 가이드 로봇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경북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수십 곳에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을 돕기 위한 로봇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로봇이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쓰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학생들은 제어 앱을 만드는 등 로봇 구동 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민간 전문가와 정책자문단이 함께하는 2023 디지털 정책자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디지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새 정부의 2년차가 되는 2023년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업무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금융 진단과 전망,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사례 등에 대한 강연, 정책 자문단의 자문과 정책 건의,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조윤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공공주도의 과학문화산업 육성이 아직 수요자가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제3회 과학창의 정책포럼에서 과학문화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과학기술이라며 과학문화산업의 현재를 짚어보고 발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과학문화산업의 투자 현황,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카드 포인트가 곧 소멸된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카드로 혜택을 보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직접 혜택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포인트를 카드 대금이나 연회비, 세금 납부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올해가 가기 전 숨겨진 포인트 꼭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